안녕하세요. 늘 남의 사연 들으며 많은 공감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가슴 속에만 담아둔 저의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동갑내기 착한 순딩이 남편을 만나서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참 저의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명절이나 어버이날 때 다들 친정 간다 시댁 간다고 얘기할 때 저는 늘 마음속으로만 친정을 그리곤 했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너무 힘들었어요. 제 밑으로 정신적으로 좀 아픈 자폐아 남동생이 있었고 부모님은 방이 딸린 식당에서 우리를 키워나가셨습니다. 방이라고 해봤자 아주 작은 단칸방에서 4식구가 살았는데요. 남동생이 자폐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부모님은 식당 일에 매진하기보다는 남동생의 병원 치료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셨죠. 그동안 저는 늘 혼자였고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 335 모여서 분식집에 가고 문방구에 들르는 동안 저는 그저 먼 발치에서 부러워만 하고 있었답니다. 엄마 아빠의 손이 저도 절실히 필요한 어린 나이인데 부모님은 올곧이 동생의 치료에만 매달리셨죠. 자존심이 강했던 저는 너무나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는데도 친구한테 사달라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창피했거든요. 그러다가 슈퍼에서 사탕 하나를 훔치다가 주인 아저씨한테 엄청 혼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꼭 사탕이 먹고 싶기도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먹는데 왜 나는 못 먹나 하는 반항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지내던 시절은 짧았고 남동생으로 인해서 엄마 아빠의 싸움도 매우 잦았으며 저는 늘 뒷전이 되었답니다. 어렵게 얻은 아들인 만큼 부모님의 기대도 매우 크셨거든요. 부모님이 식당 일을 하시면서 저에게 아픈 동생을 돌보는 일을 많이 시키셨는데 동생이 자폐가 있다 보니 제대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막 날뛰고 돌아다니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동생이 다쳐서 얼굴에 상처가 나는 일이 생기면 저를 아주 호되게 꾸짖으셨죠. 식당도 뜻대로 잘 되지 않자 아빠는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함께 돌리며 참 열심히도 사셨던 것 같아요. 동생 치료비가 상당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간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빨리 항암 치료와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은 매우 가난한 데다가 도와줄 친인척 하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암 수술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죠. 아빠는 병원에서 어쩔 수 없이 퇴원하고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밤낮으로 식당 일을 하고 부업까지 받아와서 식당 손님이 없을 때 일을 하셨는데도 병원비를 감당하기 벅찼고요. 아빠는 내내 누워 계시다가 항암 치료를 하실 때 병원에 입원했다 집에 오시면 어찌나 화를 내시고 무서우시던지. 저는 바쁜 엄마 대신 아빠 시중도 들고 아픈 동생도 돌보느라 애어른이 다 되어갔죠. 엄마는 가게를 담보로 일수를 받아 아빠 항암 치료비를 대셨던 것 같아요. 무서운 아저씨들이 가끔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오셔서 엄마한테 큰 소리를 내는 것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가게 보증금을 다 까먹고 일수돈도 다 갚지 못하게 되어서 가게에서 쫓겨나게 되었고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살게 되면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집에서 부업도 하고 신문 배달도 하고 동생도 돌보고 아픈 아빠도 돌보고 정말 하루 24시간이 모자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기쁜 적은 하나도 없었고 마음속으로 이 집에 대한 증오가 가득 쌓여갔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공부에만 집중하고 부모님의 보살핌을 받고 싶었는데 일을 하러 나간 엄마 대신에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항암 치료만 받으시던 아빠는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으셨어요. 그렇게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식도 하지 않고 저는 이 지긋지긋한 집을 탈출해버렸습니다. 동도 트기 전 새벽에 나와서 어디로 갈지 막막했던 그때 그 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네요. 무작정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와서 터미널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한다는 광고지를 보고 찾아가서 그날부터 바로 일을 했습니다. 당장 묵을 곳이 없었기에 24시간 일을 하는 곳에 작은 단칸방이 딸려있는 식당에서 쪽잠을 자며 열심히 일을 하며 돈도 모으기 시작했어요. 아픈 동생과 아픈 아빠, 그리고 제대로 얼굴도 보기 힘든 일하는 엄마, 그리고 그 곰팡이 냄새나던 지하 단칸방은 제 기억 속에서 잊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1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저는 어느덧 세상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려고 마음먹고 보니 참 핏줄이 땡기더군요. 아픈 아빠, 내 엄마, 그리고 내 동생. 미워도 고와도 나의 유일한 혈육이잖아요. 주말 하루 날을 잡아 예전에 살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먼저 식당에 찾아갔는데 이미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이 자리 잡혀 있더군요. 카페에 김밥집에 몰라보게 변해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집에서 나올 때 그 반지하집으로 가봤어요. 혹시나 여기에 아직 계실까 떨리는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죠. 만약 만나면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머릿속이 혼돈스러웠고요. 문을 두드려 보았는데 그 집에는 이미 다른 분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벌써 이사 온 지 8년이 다 되어 가신다는데 그 전에 살던 분에 대해서 여쭤봐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단념하고 집으로 가려고 차를 타려는데 혹시 너 소민이 아니니? 하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뒤를 돌아봤는데 웬 늙으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보며 맞네 맞아 하며 아는 척을 해주시더라고요. 누구시죠? 하며 여쭤봤더니 이 동네에서 슈퍼를 하시던 주인 아주머니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 사탕 훔쳐서 엄청 혼났던 그 슈퍼 아주머니요. 저희도 이 근처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오래 살아서 저를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동안 어디 있었어? 너 나가고 엄마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데. 그래도 아빠 장례는 왔어야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빠는 뒤늦게 엄마가 구해온 돈으로 수술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이미 온 몸과 다른 장기에도 암이 퍼져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고 그렇게 집에서 생을 마감하셨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남동생은 그 후로 종족을 감추었다고 해요. 장례만 겨우 끝내고 집을 나가셨는데 그 지하 단칸방에 보증금을 빼서 아빠의 병원비 때문에 얻은 사채 빚을 갚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다른 지인들에게 빌린 돈은 갚지 못해서 몰래 도망가신 것 같다고도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슈퍼 아주머니께 제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서 혹시라도 꼭 엄마를 보시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려고 차를 탔는데 한동안 멍한 상태로 차 안에 앉아 있었죠.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지난 세월이 원망스럽긴 했지만 그래도 내 가족인데 내가 그렇게 악착같이 일을 해서 가족들을 도와주었다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는지 엄마와 남동생도 너무 걱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왜 그렇게 모질게 연락을 끊고 호적까지 분리해서 살았는지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후 결국 가족을 찾지 못한 채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펑펑 울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빈자리를 보며 어떻게도 메꿔지지 않는 마음속에 빈 구멍이 난 것처럼 눈물만 줄줄 흘렀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남편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던 어느 날 슈퍼 아줌마께 연락이 왔어요. 지금 시골장에 다녀오는 길인데 시장에서 나무를 뜯어서 팔고 있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는 남동생도 함께 있는데 자기가 아는 척을 해도 모르는 척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맞다고 합니다. 제 동생도 확실하고요. 저는 그 길로 남편과 함께 그 시장으로 갔어요. 불이 나게 갔는데도 2시간이 소요되니까 날이 이미 어두워져서 시장 안을 아무리 살펴봐도 엄마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을 한참 두리번거리다가 포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두워진 시골길을 걸어가는 모자의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 멀리 보이는 모습만으로도 엄마와 남동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핏줄이라는 것이 그런 건가 봐요. 한눈에 봐도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서 차를 세우고 엄마의 곁으로 다가갔어요. 엄마는 그동안 많이 늙으셨고 몹시 지쳐있는 노인의 모습을 하고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나이보다도 훨씬 늙어 보이는 모습에 목이 메었습니다. 저기... 엄마라는 소리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목구멍에서만 맴돌던 그 이름 엄마라는 말이 왜 이리도 나오지 않는 건지. 저기... 혹시 저... 울먹이며 말을 하는데 옆에 있던 자폐 남동생이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미영이다. 너 미영이지?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미영이 나쁜 앤데 아빠가 미영이랑 놀지 말라고 했는데 미영이 이제 우리 가족 아니라고 아빠가 그랬어. 하는 거예요. 남동생은 지적 능력이 5에서 6세 수준인 것 같았어요. 맞아요. 저 나쁜 애예요. 어린아이 수준에서 봐도 제가 나쁜 누나라는 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맞아. 나 미영이야. 네 나쁜 누나 미영이. 우리 동생 잘 지냈어? 하고 있는데도 엄마는 저를 잘 못 알아보시는 건지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얼굴만 빤히 쳐다보시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엄마, 나야, 나 미영이야. 왜 아무 말도 안 해, 뭐라고 말 좀 해봐! 그제서야 엄마는 제 입모양을 보시고는 저를 알아보셨어요. 저는 엄마를 안고 엉엉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엉엉 소리만 내고 그동안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집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했다면 이렇게까지 엉망이 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지. 근처에 엄마와 남동생이 살고 있는 지하 단칸방에서 남편과 함께 청소를 하고 하루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모시고 가서 건강 상태를 체크해드렸는데 청력을 거의 잃으셨지 뭐예요. 그래서 슈퍼 아주머니가 부르는 얘기도 제가 하는 얘기도 잘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남동생은 장애인 재활복지센터에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엄마는 병원 치료를 받으며 노인 요양원도 다니며 안정적인 미래를 계획했답니다. 가족이고 핏줄이기에 제가 지금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식들이라는 걸 알게 되고 더욱 내 가족들을 신경 써드려야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버리고 나 혼자 잘 살겠다고 했던 행동들을 너무 후회해요. 이제 저도 든든한 가족 곁으로 다시 돌아왔으니 마음이 포근하답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찾아갈 수 있는 친정이라는 게 생겨서 더 기쁘고요. 저 참 나빴죠? 그간 못한 효도 이제라도 열심히 해보고 남동생도 잘 보살펴주려고요. 모질었던 제 인생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꾸준히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